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앞에 놓인 요즘 최대의 과제는 뭘까요? 초기. 그러니까 앞으로 2달도 안 돼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 초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런 걸로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 운영은 뭐 대통령이 주로 하는 거지만 국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국회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죠. 의지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뭐 장치, 협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돌파하느냐. 그런데 국회는 지금 민주당 하나만 해도 172석입니다. 정의당까지 합치면 뭐 흔히 통칭 180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석 중에 180석, 5분의 3이죠. 국회는 거의 모든 것의 결정이 과반입니다. 151석만 되면 국회를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초기에 내각 구성은 물론이고 뭐 어떤 법안 통과도 민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힘들다. 물론 일방적으로 저 문재인 대통령처럼 청문회 거치고 장관들 청문회 거치고 국회 그냥 형식적으로 통보해서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그냥 임명 강행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반부터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는 초반에 국정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느 정부든 초기에 개혁 과제들을 다 하지 않으면 벌써 중반 넘어가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 후년 5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국회 의석 분포를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나 아니면 김대중 정부가 초창기에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서 그걸 어떻게 돌파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연구하면 노태우 정부는 3당 통합으로 돌파했고요. 결국은 나중에 하다 안 돼서. 그리고 DJ 정부는 이제 총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그거는 이제 자민련과 또 합쳤는데도 과반이 안 되니까 총선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 다음에 국회 거는 그냥 어느 정도 타협책 내지는 내각 구성을 장관은 좀 약간의 중립적 인물이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입맛에 좀 맞는 사람들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장관 바로 밑에 차관 이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운용을 하는 그런 운용의 묘 이걸 통해서 극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해야 극복할 것인가? 제가 어제 윤석열의 고소영주의보 그래서 이제 뭐 장제원 의원 등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좀 비판적 여론 특히 동아일보 사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했더니 어느 분이 거기다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아니 진보는 매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보수도 좀 우리 마음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를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해야죠. 물론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라는 거에는 국민 다수의 적어도 이번에 48% 이상의 그 득표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48%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본인이 해놨던 청와대 이전 이 문제입니다. 청와대를 국민 앞에 돌려주겠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 의미의 공약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약속을 했다가 결국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지키지 못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청와대 경호처 이런 데서 지금 이거 안 됩니다. 뭐 청와대를 옮기는 게 뭐 경호상 이유, 뭐 안보상 이유 어쩌고 저쩌고 아마 한 10가지 넘는 핑계를 댈 겁니다. 그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넘어간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가 아직도 강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보도를 보면 이제 뭐 청와대 벙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벙커는 그냥 청와대에 놔두겠다. 벙커는 어차피 지하에 있는 거니까 놔두겠다. 그러나 광화문에
나와서 국민들하고 직접 봐가면서 소통해가면서 대통령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모르죠. 뭐 또 이제 경호처에서 뭐 온갖 그 이유를 대면서 이제 안 된다고 할 테니까 그걸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가. 그런데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왜냐? 너무나 상징적인 공약이고 정권 교체를 원했던 그 야권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가 아마 상당한 정도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어떤 공약 이행 의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어제 고소영주의보라는 그 인사에 관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주의보 정도입니다. 주의보.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소영 논란,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이게 이제 편중됐다. 실제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 프레임을 딱 꺼니까 MB정부가 초창기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광우병 조작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온갖 시위가 벌어지고 하니까 미국산 쇠고기 파동 그것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한반도 대운하라는 공약 그냥 사라져버렸죠. 한반도 대운하 공약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 한반도 대운하라는 게 만약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그 몇 개의 보호를 한번 가봤는데 홍수 조절 기능 있습니다. 가뭄 충분히 해소될 정도의 그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자 이렇게 되면 뭐 물이 썩는다 어떤 비과학적인 주장을 통해서 이걸 무산시켰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 거기에 슬쩍 그 얹어서 이 한반도 대운하를 무산시켰습니다. 근데 한반도 대운하 그 아마 실제 이 한강변, 낙동강변, 뭐 섬진강변 이런 데 쭉 다녀보시면 정말 그 자전거 길 잘 돼 있고요. 거기에 그 보호 같은 거 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왜냐면 수량이 적으니까 물을 가둬놨다가 홍수 조절을 하고 뭐 농업용수로 쓰고 공업용수로 쓰고 만약에 그걸 했다면 그 주변 경관과 더불어 굉장히 또 하나의 청계천에 이어서 명물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고소영 뭐 이런 광우병 파동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지지의 상당 부분이 달아났다. 동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이 초창기 동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청와대 이전 이런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인사 프레임에 어떤 식으로든 걸려들려고 그걸 걸으려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MB 시즌2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차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 다수가 동조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느냐 흔들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초기 그 어떤 국정 운영 구상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 뭐 이런 데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안철수 역할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KBS가 출구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출구조사할 때 이런 조사도 같이 했다고 됐습니다. 2년 전 총선 때 정당 투표, 그때 국민의당은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만 공천해서 3석을 얻었었죠. 그때 국민의당을 찍었던 유권자, 이번에 누굴 찍었는가 그걸 조사를 했더니 국민의당 유권자의 85.8%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은 12.6%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죠. 그리고 안철수 지지층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철수 지지층의 압도적 숫자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이번에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지지자가 윤석열을 상당 부분 지지했을 것이다라는 가설, 이거를 충분히 그 긍정적인 그 상황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뭐 본인이 실제 어떤 그 정치적 위상이나 이념적 지향 이걸 가지고 있느냐와 별개로 유권자들한테는 중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돼 있고요. 국민의힘보다. 그 다음에 일종의 본인이 뭐 의사다 보니까 과학 뭐 이런 걸 상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퇴치, 안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오늘날 정말 국내 유수의 그 컴퓨터 바이러스 그 방지 업체 뭐 이런 걸로 성장을 시킨 안철수 신화가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성공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중도적 과학 뭐 이런 이미지를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활용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초기에 어떤 국회의회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진영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일찌감치부터 얘기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세 의원이 자꾸 쉬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뭐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데 뭐 저는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원장은 안철수, 부위원장은 권영세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안 대표 측의 이태규 의원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잠정 합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결재를 받아서 아마 오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거의 확정됐다. 저는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도시락 회동을 해가면서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 그러길래, 그런데 인사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발표를 했었죠. 그때 제가 아니 인수위원장을 안 맡을 거면 뭐하러 국정을 논의합니까 두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수위원장 확정.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발표할 걸 보면 인수위원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권영세 부위원장 포함해서 24명. 이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회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뭐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문위원 등 포함해서 1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의 인수위를 구성한다. 이게 많은 거냐? 글쎄 뭐 그냥 적절한 수준의 약간 많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DJP 때 보면 DJP 때는 아마 2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제가 그때 출입기자였는데 2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 나중에 그 회고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거의 절반씩 DJ와 JP가 절반씩 차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DJ 측에 아니 대통령은 DJ인데 인수위원회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DJ 측이 배려할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JP 측에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수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DJP 모델입니다. 인수위원회는. 그러니까 이 모델도 1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된 것은 결국 안철수 대표 측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늘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안철수 측은 얼마나 배려를 받았을까? 글쎄요, 뭐 그건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발표하고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숫자를 배려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실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바늘구멍이고 안철수 대표 측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당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의석도 많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당의 안철수 측근으로 돼 있던 사람들 많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못할 지경이고 윤석열 후보 측은 아니 당선인 측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고 아이러니죠. 오히려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 인수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약간의 인연만 있으면 부탁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러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자들끼리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정치는 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줄 잘 서야 된다. 그게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 대표 측에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뭐 또 누가 당선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랬을 경우에 안철수 대표 측은 그냥 제3당으로서 아무런 의미 없는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3당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원내 세석. 그게 뭐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DJP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정부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저는 DJP 모델이 또 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철수 대표를 총리로 내정한다.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물론 안철수 대표는 그 안랩 주식 뭐 1,800억 원 상당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이걸 백지신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이걸 팔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국공채 뭐 이런 것들로 전환해서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죠.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안랩을 팔아치운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행정 경험, 미래 이걸 위해서 백지신탁을 뭐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총리로 취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측근 어떤 사람을 만약에 총리로 내세웠을 때 민주당이 동의할까요? 절대 동의 안 할 것이고 청문회 난항 겪을 것이고 이럴 겁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 물론 안철수 대표도 순순히 동의하진 않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같은 당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훨씬 수월하죠. 여기에 또 하나의 안철수 활용법의 관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 또는 총리로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 초기 그 의석 열세를 돌파하려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 어찌 보면 안철수 활용법, 저는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또 이제 굴러가면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길이 가는 대목이 그 인수위 산하의 지역 균형 발전 TF가 그걸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결단을 했다. 전국 17개 시도청 협조가 구해지는 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 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뭐 혁신도시 뭐 이런 것 등등, 뭐 세종시뿐만 아니고 이건 누구 모델이죠? 노무현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DJP 모델로 국정 초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모델로 지역 균형 발전 이걸 모색한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 이걸 지금 꺼내 들었을까요? 80일 지방선거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의 일종의 저는 지방선거 지원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위해서 자, 윤석열 당선인은 6월 1일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 되는 째입니다. 그때 선거를 치러서 이거를 또 압승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직접 선거 일선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걸 신임 대통령이 약속을 해서 추진하는 것 지방선거에 굉장히 도움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초기 안철수 활용법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TF라는 노무현 모델 뭐 이런 것들은 국정운영 초반을 돌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무적 판단으로 그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채워가야죠. 거기에 그런 과제는 남았지만 일단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